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반등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61포인트, 0.6% 오른 9,270%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15개월 내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4.7%나 상승해 배럴당 72달러 42센트에 마쳤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국장으로 엄수됩니다. 장례 기간은 6일, 장지는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오늘 정오 입관식이 열립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김기남 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 조문단을 보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을 방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세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유가 급등에 이틀째 올랐습니다. 다우가 0.6% 상승해 9,279, 나스닥과 S&P 500 역시 나란히 0.6%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유가가 크게 오른 것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최근 15개월 내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72달러대까지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관련해서 에너지주의 흐름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증권 강수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은 유가가 오르면은 주가는 떨어지는데 반대로 유가가 올라서 주가도 따라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예. 이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유가 급등 덕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미국 지수에서 그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61.22포인트 오른 그 9,279.16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79포인트 올라선 996.46, 나스닥 지수는 13.32포인트 오른 1969.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급락하는 등 아시아나 유럽 증시가 하락하면서 개장 초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전날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그 HP의 불안한 실적 전망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장 중반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는 그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미국 원유 재고는 증가 전망을 뒤엎고 전주 대비 감소했다는 이유로 유가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관련 기업이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도 장 중반 이후에는 상승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쇼 커버링에 나서면서 오후 들어 증시가 상승세로 가팔라졌다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세로 출발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 마이너스를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해서 840만 달러 감소한 840만 배럴이죠. 감소한 3억 4,360만 달러에 배럴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망치인 원유 재고 110만 배럴을 훨씬 증가할 거를 감소로 역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최대 정유사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각각 2.3% 그리고 1.8%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사우스웨스턴 에너지나 캐봇 오일 그리고 가스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예상을 뒤엎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 자체는 4.7% 급등한 72.42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감 가격 기준으로는 2월 12일 이후에는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틀간 유가는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이 수요 증가 또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결국 증시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참고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스위스 대형은행인 UBS와 미국의 국세청 간의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 싶어요. UBS에서 미국인 고객 4,500명 정도의 명단을 넘겨주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UBS에서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었던 고객들에 대한 명단, 미국인 4,45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밝히면서 주가는 3%대의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모기지 신청이 지난주에 대비해서 5.6% 증가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주택 구입은
주택 구입 신청은 3.9%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가면서 그 주택 그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그 미국 증시 주요 이슈로는 그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HP는 전날 장 마감 후에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 전망치는 월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발표로 인해서 그 주가는 그 26센트 떨어진 43.70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과 그 알루미늄이나 구리, 납, 니켈 등 금속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알코아의 주가가 3.4%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그 농기계 업체인 디어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간의 그 실적 전망치 자체가 손익분기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3.5% 하락했고요.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은 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99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는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약사 머크는 연방법원이 그 경쟁사의 복제약 생산을 금지시킨 판결 소식에 힘입어서 2.5% 상승하는 이런 이슈들이 미국 증시에 있었습니다. 네, 간밤엔진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 덕에 이틀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0.6% 정도 주요 3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스닥은 2,000선이 안 되고 S&P 500도 1,000선이 안 되고 다우도 9,300을 하회하는 정도 아닙니까?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지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좀 지켜보셔야 할 만한 일정들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7월에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8월에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천연가스 재고에 대한 일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뭐 갭이나 로스스토어스, 그리고 반젠로블,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그런 어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지금 거의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에서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당장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나올 예정인데 7월 경기 선행지수 6월처럼 계속해서 플러스 쪽을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만약 경기 선행지수가 뭐 좀 더 상승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 증시의 영향은 그에 받아서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 크고요. 그에 따라서 연동될 수 있는 우리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작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 흐름이 최근 들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완전히 거의 카피하다시피 하고 있는 중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하루 만에 반등했다가 다시금 급락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우 장 초반에 약세를 이끌었었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중국 본토 상해 종합지수가 한 달 만에 2,8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이후 4% 이상 급락한 것은 벌써 네 번째 일인데요. 전일 그 중국 보건국에서 307개의 의료보험 의약품 선정 등 의료산업 부양책에 힘입어 제약주 등 내수 관련주들이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철강 가격 하락세와 중국 사이외 철강업체 만상강철의 상반기 순손실 기록 소식이 철강주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구리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소식에 힘입어서 비철금속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정유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정유주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도 그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가토지부에서 토지 시장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시작한다는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주가 역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또한 신규 주식 계좌 수가 전주 대비해서 27% 감소하면서 18일 거래가 개재된 그 광대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 이틀째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증권주 역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조정이 어떤 식으로든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하는 분석이 많은데요. 중국이 좀 빨리 살아나야 우리도 글로벌 증시도 다시금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약세를 보였는데요. 영국의 FTSE 100지수 같은 경우는 0.08%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 반면 프랑스의 CAC 40지수는 0.0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독일 닥스 30지수는 0.36%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유럽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유럽 주요 증시는 장중에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은행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 전반이 소폭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된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대우증권 강수연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림 기자와 함께할게요.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나로 발사 어제 발사 직전에 무산이 됐어요. 카운트다운 일단 들어갔는데 발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죠. 자, 그렇다면 발사 중지 이유가 뭔지,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가 카운트다운 도중에 중지되면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복례면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나로호는 오후 4시 45분부터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7분 56초 만에 카운트다운이 돌연 정지됐습니다. 이는 발사 15분 전부터 진행되는 자동 발사 시퀀스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교육과학기술부는 발사 중단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자동 시퀀스상에서 발사체 밸브들을 작동시키는 고압 탱크의 압력 저하가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해서 발사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발사 시퀀스 시스템은 발사 15분 전부터 수동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발사 중지 여부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진은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 분석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로호 발사는 최소한 수일 뒤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나로호는 발사가 중단된 뒤 주입됐던 추진체 연료가 재고되고 발사체 기립 장치도 다시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연료를 주입했다가 뺀 뒤에 다시 충전하는 데만 적어도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러시아 기술진은 수일 내에 재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정확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재발사 일정도 이때 함께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나로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데요. 지난 7년간 5,025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당초 러시아와 기술 협정 체결이 늦어지고 또 지난 2007년에는 중국 수천성 지진 때문에 부품 조달이 지연되는가 하면 1단 로켓 연소 시험에서 기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등 이번 발사 중단 전에도 모두 6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발사 중지가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7.8기인 것 같습니다. 나로호. 글쎄요, 일단은 교과부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번 발사 중지, 일단은 발사 연기로 보는 것이 발사 자체 어떤 실패로 보는 것보다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남은 과제와 이번 어떤 발사 중지 파장이 있다면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나로호 발사 중지는 다행히도 이 발사 후에 폭발을 하거나 또는 궤도 진입을 못하는 등의 어떤 실질적인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중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국내 우주 개발 계획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우주산업 강대국에서도 지금까지 발사 도중 문제점이 발견돼서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했었는데요. 과거 위성 발사에 나섰던 국가들의 첫 발사 성공률이 27.2%에 불과했다는 점만 봐도 이번 일이 크게 낙담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이 1차 발사 중단에 따른 책임 소재는 이 발사를 총괄했던 러시아 측에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 이 나로호 발사 연기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그나마 발사 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발사가 연기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나로호 발사 중단은 실패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발사 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발사 중단에 따른 분석 결과를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으면 이는 앞으로의 재발사뿐 아니라 내년에 진행되는 2차 발사에도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발사 중단 원인 분석과 또 재발사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기술 습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소외가 된다면 지난 7년간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나로호 사업은 우리 돈을 들여서 외국 발사체를 들여와서 발사하기만 하는 일종의 이벤트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발사 중단의 분석 결과를 이제 오는 2018년 목표로 지금 내년부터 개발될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죠. 나로 2호 개발에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과제로 남고 있는데요. 예. 이 나로 2호는 나로 후속으로
국내에서 독자 개발될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우선 추력 75톤급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이 4개를 엔진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묶어서 추력 300톤급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나로호 발사를 통해서 발사 기술과 관제 기술 등을 일정 부분 우리가 확보해야만 장차 나로 2호를 통한 본격적인 위성 발사와 달 탐사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만약에 이번 발사 중단으로 인한 발사체 개발 부분이 위축이 된다면 국내 우주 개발 계획 전체 위축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오전 발표를 지켜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긴 하겠지만 그 발사 중단에 따른 원인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 수일 내에 나로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일정이 대폭 지연될 경우에는 나로 발사 이후로 미뤄졌던 국내 우주 개발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원인 분석과 재발사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커질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나로 발사가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만 어떤 국가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는 참 필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좀 전에 좀 말씀하셨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해서 국가과학기술 경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인력 확보 그리고 R&D 예산 증액이 필수다 하는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31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앞으로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고위공무원직 진출을 확대하고 또 기술계 고등학교나 전문대, 기술대학이 추천하는 이공계 인재를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 우수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의 이공계 출신 인력 임용 비중은 현재 25.5%에서 5년 뒤에는 3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내년 국가의 연구개발 R&D 투자는 올해 12조 3천억 원에서 10% 이상 늘어난 13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R&D 예산의 전반적인 증액뿐 아니라 예산 배분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27대 중점 녹색 기술과 신성장 동력 분야의 R&D를 확보하고 또 기초 및 원천 연구 비중도 올해보다는 3에서 4%포인트가량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은 올해 29.3%에서 내년에는 31에서 32%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 역시 올해 9.6%에서 11에서 12% 선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 이 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성장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R&D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중소기업청이 어제 위원회에 보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녹색 성장과 신성장 동력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부문 등 미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2013년까지 중기청 R&D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2013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정부 R&D 예산의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기청 R&D 예산도 6%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로호 관련 소식들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난 18일에 서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앞으로 장례 형식과 일정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이냐 혹은 국민장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국장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당초 국민장을 제시했던 정부와 또 국장을 원했던 유가족 및 민주당의 의견을 절충해서 6일간의 국장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공식 빈소와 분향소 그리고 연결식 장소는 국회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에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장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 1979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가 유일했습니다. 네. 현행법에 따르면은 지금 가장 높은 예우를 갖추는 국장은 9일 이내에 연결식 당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6일 국장을 치를 경우에는 연결식이 일요일인 23일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더는 동시에 또 7일간의 국민장으로 거행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와 이 격식 형평성 논란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공식 빈소는 이르면 오늘 오후 3, 4시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이 주목되는 장례위원장은 현재 정부 측의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유족 측이 선정하는 공동위원장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 공동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박지원 비서실장과 이희호 여사 간의 논의를 거쳐서 오늘 오전 중에 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해외 각국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띄워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조문단장인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해서 특별 그 조문단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또 온다고요. 네, 그 어제 북한 측이 그 조선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명의로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서 그 조문단 파견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하루 만에 오늘 새벽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 방문단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어제 새벽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조전을 보내서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북측이 이렇게 김 전 대통령 서거 하루 만인 어제 조문단 파견 이산을 정해오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이후에 고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여부에도 지금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문단 단장을 맡은 김기남 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공식 활동을 대부분 수행해온 최측근으로 그 선전 선동과 또 역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 2005년에 8.15 민족 대축전 당시에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그 앞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의 병문안에 직접 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특사에는 대남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 김양건 부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데다가 지난 16일 그 현 회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 시에도 배석을 했을 정도로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어서 그가 파견될 경우에 북측의 남북 대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 북한이 조의를 표하고 또 조문단 파견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정부에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평화위원회나 그 조선중앙통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당국 채널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그 김대중 평화센터라는 민간 라인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또 다른 대남 압박의 신호가 아니냐 하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가는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유가가 오를 경우에요.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재밌게도 유가 급등 때문에 오르는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는 0.6% 상승해서 9,279로 장이 종료가 됐고 나스닥과 S&P 500 역시 나란히 0.6%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4.7%나 급등해서 72달러대로 배럴당 치솟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됐었던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840만 배럴이나 줄어들어 이 같은 유가 급등세에 일조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